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17%라는 이 충격적인 지지율 결과가 나왔습니다. 17% 쇼크인 겁니다. 당 안팎에서 다양한 반응들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17%, 27도 아니고 37도 아니고 17%가 나온 겁니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라는 충격 속에서 당 지도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를 연일 찾고 있습니다. 지도부를 향해 비판적인 발언 내면서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졸속. 한겨레 신문이 오늘 일면에 쓴 기사입니다. 졸속. 졸속. 뭐가 졸속이라는 건지 함께 보시죠. 법 왜곡죄. 결국 통과. 졸속 입법 되풀이다. 한겨레 신문조차 일면에 민주당이 강행시키고 있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들도 누더기 입법, 졸속 입법, 위헌 논란 입법이라는 표현들을 공히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겨레의 질타는 더더욱 매섭습니다. 내란 재판부 허위조작 근절 철법처럼 상정 직전에 수정한 뒤에 본회의에 처리했다. 이 과정조차 졸속이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불패. 불패. 한국경제 3면입니다. 102주 만에 깨진 강남 불패. 압구정 반포 호가가 10억 넘게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른바 절세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격에 얼른 집을 팔려는 집주인들이 싸게 내놓고 집이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확실히 매물을 내놓고 있는 모양입니다. 문제는 이게 다주택자들 일부의 일시적인 매물 내놓음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냐 아니면 정말 집값을 잡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직은 속단하기 힘들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전환. 동아일보 신명 기사입니다. 교복값 확 낮춘다. 잘 안 입는 정장 없애고 생활체육복 전환. 교육부가 오늘부터 교복값 가격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상반기 내에 품목별 상한가를 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교복 지원금은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보기에 뭔가 교복값에 혹시나 담합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개선. 조선일보 2면입니다. 9시간 근무 초봉 5천만 원. 청년들 버스 운전대 잡는다. 2030 버스 기사가 3년 새 37% 늘었다라고 합니다. 버스 준곤영제 이후에 처우가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버스 기사분들도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직종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2030들이 이 직업이 정말 좋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많은 건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다양한 직군에 2030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할 텐데 한편으로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엘리트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정전략실장을 역임한 미스터 쓴소리 김구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의 안방마님 김유정 의원님, 그리고 개항의 아들
양태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7%가 나왔습니다. 당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이다라는 당혹감이 당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그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당 지도부를 향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17%다라는 거죠. 한번 해보자. 당 지도부와 한동훈 전 대표의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의 한판 승부도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바닥 모를 17% 쇼크,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거두절미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시죠. 전국 정당 지지도 추이를 한번 보시죠. 저희가 추세로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은 45%로 최근 지지율이 상승했어요. 정당 지지율 상승. 반해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율이 최근 더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22%, 23, 20, 20선을 그래도 유지했는데 17%로 확 떨어진 겁니다. 마의 20%대가 붕괴됐다라는 것은 심리적인 충격감이 더 클 수 있죠. 17%라뇨. 더 충격적인 건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와 또 경북 지역에서의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이 42%, 민주당 27%였습니다. 저것도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이 잘 나올 때에 비해선 덜 나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급기야 대구에서, 경북에서, 대구 아이가? 에? 경북 아이가? 에? 28대 28이 나왔다는 겁니다. 동률. 이건 충격적인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선. 자, 부산은 어떨까요? 와, 부산 와이라노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39, 물론 부산에서도 민주 지지세는 꽤 있었어요. 그런데 현역 의원 비율을 보세요. 전재수 의원 한 명 빼고 모두 다 국민의힘, 주진호 의원 계시지만 부산 와이라노 23%. 지지율이 비상입니다. 와, 주진호 의원님, 부산 현역 의원이잖아요. 네. 부산 와이라노.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고요. 저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제가 명절 때 좀 부산에 돌아다녀 보니까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왜 이렇게들 싸우냐라는 말씀이 많으세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중첩되겠지만 분열상에 대한 우려나 또 실망감이 굉장히 표출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이렇게 싸우냐. 예. 그리고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분열하는 것에 있어서 찬성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입장이 다른 의원들도 많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서로 너무 강한 워딩으로 싸우는 것은 저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어떤 부분에 연결되냐면 싸우기만 하고 일은 안 하냐라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물가나 월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고 서민 생활이 사실은 진짜로 어렵습니다. 네. 지금 뭐 주식 시장이 오르고 이런 것에 가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서민들도 많거든요. 실제 이번에도 관리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과거보다 관리비가 작년 대비 또 저번 달 대비 확 올라서 굉장히 이 정도면 생활이 가능하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그 브리핑도 하셨지만 너무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정부가 개별 품목별로 뭔가 좀 누르기 위해서 이제 기관들을 동원하는데 그런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의 역할도 중요한데 분열상이 곧 어떤 그 여당에 대한 견제 기능의 부실로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중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지만 충격적이다. 예, 지금이라도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런 면에서 뭔가 분열상을 좀 치유하고 네네. 예, 저는 서로 공격하는 모습을 좀 자제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할 일은 안 하고 싸우기 때문이다 라는 주진호 의원의 진단입니다. 대구 지지율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김유정 의원님, 대구는요
민주당에 있어서 광주 같은 곳입니다. 심장. 국민의힘에게 있어서. 국민의힘에게 있어서. 아니, 민주당에게 있어서 광주가 국민의힘에 있어서 대구 같은 곳인데 지금 지지율 한번 당 지지율 다시 보여주세요. 특히나 지금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과 28대 28이다라는 건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더군다나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출마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구의 무소속 한동훈, 대구의 국민의힘 후보, 민주당 대구 후보가 3파전을 벌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차하면. 그런데 지지율이 28대 28이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로서도 이 동률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다른 기관이었나 비슷한 추이의 여론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좀 놀랍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그 결과를 보면서는 와, 보세 심장이라온 대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률이 나왔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국민의힘은 절연이냐 아니냐를 놓고 싸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업자득이 아닌가. 이거 지금 심각한 거죠?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MBS 조사가 지난번 조사 때하고 어제 조사와의 사이 격차가 한 뭐 5%인가 그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그 당 지지율을 봤을 때 그 사이에는 2월 19일 날 1심 선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2월 20일 날 장동혁 대표의 윤어게인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입장 발표가 있었어요. 그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오늘인가요? 그 서문시장 한동훈 전 대표가 방문하는 날이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서문시장 갔을 때의 그 썰렁함, 그 분위기가 어제의 여론조사의 결과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분위기는 감지됐다고 보고요. 또 동시에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고치가 나왔는데 그 지지율이 저는 민주당의 지지율도 견인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골고루 전 연령층에 골고루 다 잘하고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10대와 70대 빼고는 다 잘한다고 한다라는 그 여론조사가 다수였는데 어제는 전 연령층에 골고루 잘한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이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위기감을 갖지 못한다면 정말 큰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대구 민심이 회초리를 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야말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네네. 어떻게 민심이 반응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만약에 그 선거가 치러진다면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민주당 후보 3파전인데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민주당 28, 28 동률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0몇 프로 얻는 후보가 되겠죠. 그 비율대로라면. 30, 30, 30씩 나눠가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민심을 끌어올 수 있다면. 잠시 후에 그 얘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당 구성원들의 반응 한번 보시죠. 의총을 열어서 끝장 토론을 하든지 해서 우리 당내 여러 가지 노선과 현안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이제 100일도 안 남은 지방선거를 위해서 빨리 마무리 짓자는 어떤 그런 데서 재선 의원들의 여러 가지 뜻이 다 모아졌습니다. 충격입니다. 당 지지율이 17%라는 것은 이건 뭐 바닥이 아니고 지하로 내려간 느낌이고 우리 당원들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는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민심이 우리 당에 대해서 준엄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윤어게인에 대한 절연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치로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구식 교수님, 네, 좀 충격적이라는 반응들이에요. 그렇죠. 17이에요? 17%가 이제 사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이제 구속, 재판, 내란 혐의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20%대를 계속 횡보하면서 박스권에 같이 있었는데 이러다간 더 밑으로 가지 않겠느냐라 했는데 결국 이번에 이제 처음 17%를 찍었고요. 저는 이게 우리 당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 자릿수도 저는 자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국정농단 국면에는 당시 새누리당이 한 자릿수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라는 게
어떻게 설마 우리나라에 보수 정당, 진보 정당 있는데 그렇게까지 나올까 생각하지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진 의원은 저희가 통화했어요. 채널A가. 예. 분당하는 게 낫지 않냐 이 정도면 그런 얘기도 해요. 지지율에 충격받아서 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끝모르고 내려갈 가능성까지 지금 우리 염두에 둬야 되고요. 와. 더 중요한 것은 아까 TK 이야기 하셨지만 TK의 28대 28 이번에 어제 MBS 그 공동조사에 동률로 나왔다는 것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 민주당에 잘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은 대개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20% 전후반으로. 근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냥 계속 끝 모르게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당층으로 다 빠져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되는 대구 경북에서조차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고정 지지층들이 마음을 떠나가지고 유당층으로 바뀌어 있거나 아니면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사실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정말 우리 당에 대해서 기존의 중도층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 오랫동안 애정을 가졌던 분들조차도 관심을 끊고 있구나라는 게 가장 크고 우리 주진 의원님 계시지만 부울경 같은 경우 지금 오차범위 바깥으로 민주당이 뒤지고 있습니다. 2자릿수 이상으로 차이가 나요. 저는 이건 충격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재선 의원 반응도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그 누구도 특히 지도자급에 있는 분이 선명하게 깃발을 들고 이 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모든 것을 벌어가면서까지 당 지도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 밖에 있는 한동훈 대표 정도가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일단 제명이 된 상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당 내부에 저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당내 정상화를 가능케 하는 다이나믹스가 있다고 보는데 그 동력이 왜 모여지지 않는 건지 그리고 이 동력의 깃발을 왜 아무도 들고 있지 않는 건지 저는 가진 권한이 없으니까 못해요. 당협위원장밖에 안 되니까 할 게 없어요. 근데 조금 많으신 분들, 다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 이런 분들이 아니 4선 5선 하신 분들이 한 번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이 망해가는데 저는 그런 정도의 조금 그 결기와 비장함이 우리 당내에 지금 당 안에 있는 분들이 먼저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충격적인 정당 지지율 하락에 장동혁 대표 반응은 어떨까요? 중진 면담에서 당 지지율 17%다. 장동혁 대표는 점점점 돌파구를 고민하겠다. 자, 그러자 중진 중에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장 대표에게 고맙다. 당이 폭삭 망하고 다시 시작해야 살아날 수 있는데 장 대표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중앙일보 기자에게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강한 비판이죠. 중진들 얘기 들어보시죠. 태세 전환에 대한 부분은 심사숙고하겠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들이 잘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려움도 공감했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는 점도 공감을 하고 깊이 고민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양쪽 다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기자님들께서 노선 변화라고 질문을 하셔서 그렇지 그런 용어가 중진회의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돌파구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게 정확한 워딩이긴 합니다. 장 대표의 뜻을 대변인이 정리했는데 노선 변화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장 대표는 노선 변화는 아니고 돌파구는 고민해보겠다 정도의 입장 같아요. 양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까지 일종의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정치하는 또 당의 입장에서는 성적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사실상 낙제점에 달하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받으셨는데도 노선 변화가 없다고 하는 거는 정말 이제 장동혁 대표께서 그냥 마이웨이로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대로 가게 되면은 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뭐 정말 처절하게 패배하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을 보이고 그 이후에는 정말 뭐 앞서 중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도 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이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는 게 뭐 저야 민주당 입장에 있어서 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하는 게 좋은 일일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 이렇게까지
야당이 무너지는 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야당에서 너무 무력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뭐 다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당이나 다른 정당에서 본선 경쟁력이 있거나 국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호소력이 있고 설득력 있는 후보를 낼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건전을 해야 여당도 더 그 야당의 견제를 받고 더 좋은 정책과 좋은 후보를 낼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의 야당이 무너지는 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대로 왜 국민의힘 중진께서는 좀 더 강하게 비판하고 강한 결기를 보여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대여 투쟁할 때는 뭐 삭발도 하시고 뭐 다양한 방법을 하고 단식도 하시는데 왜 지금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결기를 보여줘서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반응도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대구 경북의 여론조사를 좀 보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률이 나왔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구 경북의 시민들은 자부심과 책임감의 상징 같은 분들이십니다. 그분들께서 지금의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계시고 바꿔야 한다. 어떻게든 간에 지금 상황을 정면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구 경북 시민들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극복할 테니 맡겨달라라고 적극적인 구애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대구에 온 것도 지금 이런 문제들, 극복해야 될 문제들을 그냥 회피하고 엉덩이 빼고 뒤로 관망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엄중합니다. 제가 한번 이 문제를 극복해 볼 테니 한번 맡겨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대구에 온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내가 극복할 수 있다. 맡겨달라. 적극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를 사실상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저항위에 근조리번 달고 필리버스터 이어가고 있음에도 당내 내용만 더 시끄럽게 비치고 있다. 나 홀로 새과시하는 얄팍한 자기 정치 매몰된 이들 때문이다. 라며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지지율이 민주당과 동률이다, 최저다 이렇게 되면은 비전전략실장께서 보시기엔 어때요? 한동훈 전 대표는 무소속으로 대구 출마도 여참하겠다라는 거고 장동혁 대표 얘기는 이기는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기는 선거 전략을 짜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국민의힘도 경쟁 영역 후보를 대구에 공천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동률이면 해볼 만하다라는 입장에 경쟁력 있는 민주당 후보를 또 대구에 공천하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거 전략상. 뭐 우선 지금 구도상. 우리 당이 이렇게 어렵고 엉망인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 개인의 뭐 보궐선거까지 예상하는 게 조금 섣부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나와 있는 한동훈 전 대표 워딩이 보면 상당히 적극적이잖아요. 네. 나에게 좀 맡겨달라. 사실 이건 맡겨달라는 이야기는 사실 그 좀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보면 출마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도 있는 단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듣기에도 이제 가까운 분들은 영남에 보궐선거 자리가 나면 한번 출마를 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적극적으로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동훈 대표가 정말 억울하고 너무 진짜 당이 너무 심한 짓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 부당한 징계로 쫓겨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동의를 합니다만 그 상황에서 보궐선거에 대구나 부산이나 보궐 지역에 나와서 무소속 후보로 나와서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를 꺾는 거잖아요.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 그렇죠. 그런 과정이 과연 돌아온다고 했을 때 제명이 확정됐을 때 한동훈 대표의 짧은 기자회견은 그거 있잖아요. I'll be back 아니었습니까? 결국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과연 그게 도움이 될까라는 저는 근본적인 좀 정치적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출마 안 하는 게 낫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마하더라도 네. 민주당이 항상 우위의 지역이었는데 우리 당 후보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지역. 그러나 한동훈이니까 가능한 지역. 그 지역을 수도권에서 가져오는 게 낫죠. 계양을 같은데요? 아니 계양은 무덤이니까 가면 안 돼요. 계양은 안 돼요? 거기는 안 양태정 변호사 살고 있는 동네인데. 거기는 제가 가도 안 돼요.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살아 돌아오고 우리 당에 다시 새로운 대안으로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영남에서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아니래도 굳이 국민의힘이 뺏기지는 않을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본인이 살아오는 것보다는
수도권에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지역인데 한동훈이니까 가능한 지역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가서 열심히 싸워서 당을 위해서 내가 우리 당 의석은 우리 당이 아니라 민주당 자리인데 민주당 의석을 뺏어오겠습니다. 네. 라는 어떤 결연한 의지로 해주는 게 저는 보궐선거에 만약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오히려 당을 위해서는 그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 말고 딴 데 가라. 예,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당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에 나가야 한다는 의견, 대구 말고 딴 데 나가야 한다는 의견, 아예 나가지 말고 백의종군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시는 대로 대통령도 여러 가지 잘못이 많았고 한동훈 대표도 절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싸웠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고 다 책임이 있지만은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한동훈이라면 나는 조용히 내가 백의종군하겠다. 현장에 가서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한테 국민의힘 후보를 많이 당선시켜야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 불만 많지만 이 선거는 우리가 승리하자. 이런 자세로 한동훈 후보가 나서주면 우리 선거 지형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는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사실상 개엄 옹호하며 내가 제명당할 땐 동조하다가 이제와 당권 파위에 백의종군 하라 해. 윤 전 대통령이 보수 망치 때 뭐 했고 어떤 희생을 했느냐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나에게 희생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 이런 취지로 반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 나가야 된다, 다른 지역 나가야 된다, 나가지 말아야 한다, 백의종군 해야 된다, 뭐 등등등 당내 의견도 많은데 우리 부산의 또 강자 주진호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되게 정치가 저도 정치 경험이 많지 않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솔직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포용하고 희생하느냐 이런 좀 추상적인 가치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정치 공학적인 얘기보다도 지금 우리 당의 그 원인은 지지율이 저렇게 낮은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많은 것들이 쌓여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왔던 그동안의 당의 어떤 민주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부족했고 또 여당이 됐을 때 실제로 권력을 자제하면서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부족했고 또 그 이후의 수습 과정에서도 뭐 중진 의원들, 뭐 초선 의원들 다 할 것 없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묘수처럼 한 수를 둬서 이 상황을 타개하겠다? 저는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기지만 각자 조금씩이라도 더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저는 민생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사법 파괴 3법이 통과되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가나 환율은 또 정책을 변경해서 좀 바로잡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려버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 재임 기간 동안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선진 국가는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사법부의 견제 기능도 없어지고 또 야당의 견제 기능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민주당이 선의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견제 세력이 없으니까 독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독재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마음먹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견제 세력이 없으면 부지불식 간에 독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도 좀 저희가 좀 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최소한의 야당으로서의 목소리는 높일 수 있고 여당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용기 내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보장이 돼야 그리고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고 정치가 대한민국 바로 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정치공학적인 얘기보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려놓으면은 우리 지금 가뜩이나 인구도 줄고 있는데 사법부만 저렇게 비대하게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한 정치 세력에서 장악하게 되면 우리 미래 세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진솔하고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설득해 나가고 저는 묘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드라마틱하게 지금 지지율을 반등할 방법이 없어요. 조금 0.5% 1%라도 조금씩이라도 국민들 눈에 들도록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가냐 안 나가냐는 절대 해법이 될 수 없다.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네. 라는 지적이에요. 김재섭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지원 유세 도봉구에서 안 바란다. 오지 말라는 얘기죠. 들어보시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전형적으로 딱 정확하게 황교안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데 당원들을 잘 잡고 당원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면 선거 패배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당에서 계속 입지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는 대단한 착각이죠. 우리가 황교안의 말로를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당에서 지도자가 못 되는 이유는 선거를 못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홍준표 대표는 2018년에 지방선거를 이끌면서 지자체장 후보들이 지역에 못 오게 했거든요. 도봉구에서는 절레절레 할 것 같은데요. 자, 도봉구에서 절레절레 할 것 같다. 도봉구는 이 민주 지지세가 상당한 지역인데 그곳에서 김재섭 의원이 지난번에 서울에서 굉장히 드물게 그 민심을 버텨내면서 당선됐던 그런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지원 유세 내 지역구에서는 절레절레 할 것 같다. 오지 말라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김주영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미 저희가 익히 이 얘기를 한 바가 있었죠.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장동혁 대표가 외쳤을 때 똑같이 되겠구나라는 걸 예견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가 이 정도 결과가 나왔는데 중진들의 모습도 저는 모이긴 모였어요. 그런데 모였는데 의견 통일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서로 싸우고. 거기에 이제 사선 이상 14명이 모였는데 몇몇이 나경원, 한동훈 전 대표 지금 그 비판하고 조롱하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SNS에 참여력 써놓고 나서는 또 그때그때 또 입장이 바뀌어요. 그리고 또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또 속죄 세리머니는 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진들의 입장이 이러할진데 장동혁 대표가 바뀌겠습니까?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 24명이 윤리 제소됐잖아요. 왜 제소됐습니까? 장동혁 대표 사퇴해라. 안 되겠다. 이래서 지금 윤리 제소까지 됐는데 저는 중진들이 아까 지금 최보윤 최수석 대변인이 했던 것처럼 노선 전환은 없다. 노선 변경 얘기 안 나왔다. 그냥 돌파구 정도 얘기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중진들이 모여서 물론 의견 통일도 안 되고 그 자체로도 참 중구난방 황당하긴 합니다만 장 대표를 만나서 물러나라 했어야 돼요. 중진들이.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현실감이 조금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중진들은 여전히 그러고 있고 결과는 뭡니까? 최고 중진회의 만든다. 아니 최고 중진회의가 없어서 그 기구가 없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기엔 제3자적 입장이 참 황당하다는 거고요. 어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그 미디어 대변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장동혁 대표를 너무 공격해서 이렇게 나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도대체 이거 무슨 신박한 해석입니까? 당이 중도층의 어떤 지지를 얻어서 가야만 선거의 승리가 좀 보이는 것이고 한데 장 대표의 입장은 여전히 지금 윤핵관에 매몰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 차려라라고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질타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게 장 대표를 공격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그 당 대변인의 해석을 보면서 참 그 대표의 그 대변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중진들이 조금 더 내 선거처럼 당장 3개월 앞에 다가온 선거가 총선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전혀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유정 의원님의 강도 높은 비판, 개인적인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인물 3인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핫피플 만나보시죠. 오늘 핫피플 3인방 첫 번째 주인공 누굴까요? 정원호 성동구청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투기꾼이다라고 글을 올린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0세에서 2세 사이에 600평의 농지를 구매했다. 농사도 안 짓는다. 대통령이 말한 투기가 이거 아니냐 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원호 구청장은 그때 당시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더 추가한 거예요. 정원호 고향 여수 본인 소유 농지 인근에 성동구 휴양시설을 세웠다. 더 큰 문제는 통일교 개발지라는 점이다. 라고 의혹을 가세했습니다. 그러자 정원호 구청장 정치적 흠집 내기다. 성동구 힐링센터는 국민투표로 결정한 사안이다. 부지가 통일교 소유라는 것은 사실 아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실 주진우 의원이
정원호 구청장의 이른바 농지 600평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기준대로라면 정원호 구청장이 이 투기, 농지 투기 오벤져스다 이렇게 비판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농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기용으로 농지를 당연히 보유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경자 유전이 헌법상 원칙이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이제 보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원호 구청장이 변명을 내놓긴 했지만 그 당시 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정도의 설명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영세 2세 때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영세 2세 때 본인 명의로 농가 밭이 매매가 돼서 실질적으로 계속 보유를 해왔다면 그 자체로 좀 문제가 될 소지가 높아 보이고요. 이게 꼭 당시의 현행법, 공소시효도 다 지났죠. 현행법의 위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게 투기를 가지고 질타를 하려면은 그래도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거나 이재명 정부에서 고위직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더 투명하고 깨끗해야 된다. 인사검증 기준은 왜 둡니까? 농지 투기는 인사검증 기준에서 가장 먼저 탈락 사유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원호 구청장뿐만 아니라 이 실질적으로 저기 이재명 정부의 장관들이 농지 투기 의혹을 되게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농지 투기 사실을 어느 정도 시인한 상태에서도 막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구윤철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집과 뭐 300km, 400km 떨어진 곳에 농지를 보유하고 매매를 했었고요. 또 한성숙 장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네이버 대표이사를 하면서 농사를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양평군에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 토지를 또 농지를 계속 보유를 해왔고 이런 이재명 정부 그 고위직들의 이런 농지 투기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국민들만 조사하겠다, 네. 매각 명령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본질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왜 이게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물론 투기를 자꾸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해야죠. 근데 현재 시스템도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뭐냐면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거의 8개월, 9개월 동안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네. 내놨는데 결과적으로 집값도 정확히 잡지를 못했고 특히 월세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전세가 실족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부의 정책 잘못이 아니라 투기 세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이게 집값이 문제가 있다. 이게 프레임을 전환하는 겁니다. 근데 이 프레임 전환이 왜 잘못된 것이냐면 정책을 위반하고 설계한 사람이 그 정책을 실행했을 때는 그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때 처음에 정책을 서너 차례 발표할 때는 월세 값도 낮출 것이다, 전세 물량도 늘어날 것이다, 집값도 잡힐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정책을 위반했던 사람이 국민 탓을 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정책이 되겠느냐. 이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야당의 의견도 듣고 국민들의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해서 방향을 수정해야 됐대거든요. 방향을 수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한다, 국민 탓을 한다. 저는 여기에 본질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농지 투기 문제도 본인들 것부터 먼저 해결하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양태웅 변호사님, 지금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 대통령이 문제 삼았던 게 정원호 구청장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농지가 있는데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그건 헌법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투기 세력이고 팔아야 된다. 근데 정원호 구청장의 해명은 조부모께서 농사 지으려고 사놓았는데 맹지가 돼서 농사를 못 지었다라는 해명인데 야당에서는 그게 대통령이 말하는 농지 투기다라고 지금 반박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건 투기는 아니죠. 이미 이거는 뭐 농림수산축산부에서 이미 명확하게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이 이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68년, 70년인데 당시에는 농지법이 아예 제정되기도 전, 그러니까 49년도 농지개혁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승만 정부 때 만들어진 그 법이 적용되는 시기인데 그때는 농지를 소유한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원칙이 아니라 가족이 그 농지를 경작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가족농 단위의 이제 법이 적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원호 구청장의 부모님이 그 직접 경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되지 않고 전혀 당시에도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농지법이 그 이후에 제정이 됐는데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농지에 대해서는 이거를 뭐 직접 뭐 자기가 경작하지 않더라도 처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건 이미
아예 그냥 농림부에서 그냥 발표를 해서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했음에도 사실상 김재섭 의원이 여러 차례 한 4차례에 걸쳐서 계속 그 발표를 해서 뭔가 문제를 삼는 일종의 마타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이게 이 정원호 구청장이 이제 지금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일종의 대세 후보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종의 선거 전략이라고 보이고요. 뭐 사실 또 그 이후에 또 안철수 의원께서 이제 아니 왜 송동구에 뭐 전남 여수에다가 뭐 무슨 힐링 센터 같은 걸 짓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주민투표로 결정이 된 거고 여수 짓기 전에 이미 송동구에서는 강원도 영월에 먼저 짓고 그 두 번째 지었던 게 여수였던 거고 10,000명이 넘는 송동구민들이 온라인 투표로 해서 결정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서초구에서도 이미 무슨 그 태안이라든가 다른 지역 같은 데다가 그 지역 구민들을 위한 약간 힐링 캠프라든가 아니면 뭐 일종의 캠핑장 같은 걸 다른 지자체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네. 전혀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섭 의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투기꾼입니까 농사꾼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시면 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농사 안 지면서 농지 갖고 있어서 차액 실현을 목표로 하는 투기꾼들 전형적으로 그 사례 안에 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근데 영세에서 2세에서 그 논과 밭을 취득을 했거든요. 이거를 지금 계속 갖고 계세요. 정원호 구청장이 농지를 취득했던 1968년, 1970년 그 사이에서도 농지개혁법이라는 건 있었어요. 그 농지개혁법의 입법 취지는 경자유전이에요. 농지법이랑 똑같아요. 그럼 영세 2세가 영농의사를 가지고 논과 밭을 600평을 받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엔 이 정원호 구청장과 여당의 반박은 김우식 교수님 네. 농지법 개정 이전 아니냐.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이 영세 2세 때인데 그때 무슨 뭐 투기의 목적을 가지고 그걸 샀겠냐. 농사 지을 수 있었으면 지었을 텐데 맹지다. 도로가 다 끊겨서 농사도 못 짓는다라는 게 또 반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세 2세니까 뭐 철 없을 때 아니에요. 뭐 그 할아버지한테 받았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팔으면 되는 거죠. 팔면 된다. 왜냐하면 서울시장을 나오겠다는 큰 꿈을 가지신 분이 대통령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이게 경자유전 법칙에 어긋나는 투기꾼들은 다 강제 매각 명령 내리겠다라고 으름장을 놓는데 나는 아니에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왜 저는 어제 저도 봤는데 돌직구쇼를 그 김유정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이라도 팔면 돼요. 저게 안 팔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갖고 있다는 그 오기가 저는 저 김재섭 의원을 본래 굉장히 그 합리적인 의원인데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잖아요. 왜 나한테 뭐라고 하나요? 당신이 이게 그럼 농사를 짓는 건지 아닌 건지만 대답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농지법 이전이든 이유든 상관없이 저는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그 갖고 있는 것을 지금 수십 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의 정책에 위배되는 것은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농사를 안 지으면서 농지를 계속 갖고 있는 것. 네. 대통령이 문제 삼은 게 그 지점인데.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영세에서 2세 때는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지적하면 팔아야죠.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안철수 의원이 제기했던 이 문제는 저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건 농지법 위반이냐 경자유전 위배하느냐 이게 아니라 저는 정원호 구청장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나서가지고 뭐 정원호 구청장이 훌륭하다 성과했다 해서 지금 숱한 중진 의원들 지금 앞서가면서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저게 여수의 성동구민들을 위한 힐링센터를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 한번 물어봤어요. 송파구에 있냐? 없대요. 서울시에 25개 자치구예요. 있는 데가 3-4개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들어간 게 보면 안철수 의원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원우 총장이 이야기한 게 그 땅은 통일의 땅이 아니라고 하면서 전남 여수교육지원청 소유의 폐교를 8억 6천만 원에 매입했대. 그 8억 6천만 원 세금 아닙니까? 짓는데 또 수십억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 한 20-30억 들어갔습니다. 지금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면 자기의 고향이고 여수가 분명히 의심받을 만하죠. 인근에 통일교 수련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문제가 됐던 저 땅과 한 10몇 킬로 가까이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안철수 입장에서 이건 의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능한 거죠. 그 돈을 왜 수십억을 거기에 버립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양태정 변호사 말씀하신 것 서초구에 안면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안면도에 서초구 휴양시설 있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팔려고 내놨어요. 실패한 정책입니다. 송파구는 없어요. 25개 자치구에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정원호 청장 왜 하고 있습니까 그걸? 저게 무슨 일 잘하는 청장입니까? 세금 먹는 하만 노릇을 한 거죠. 저는 지금
뒷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뒷조사가 아니라 앞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조사해봐야 된다. 네. 김무식 교수님의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왜 땅을 계속 갖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자초했다라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땅 내놔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기 때 그 아기 때죠. 예, 할아버지가 이제 명의로 해줬던 그 땅에 대해서는 설사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말씀하신 취지도 또 그 내용은 아닙니다. 네. 상속받거나 혹은 농사를 짓다가 고령이 돼서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농계획서 내고 의도적으로 샀는데 농사 안 짓고 임대 주거나 이런 부분들 투기성이 농후한 그 농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땅, 예. 투기의 목적을 갖고 농사 지을 것처럼 속여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정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정원호 청장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농림부에도 확인해 준 바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구청장을 넘어서 서울시장 후보를 바라보고 있는 정원호 청장 입장에서는 국민의 어떤 시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 얘기를 반복할 게 아니라 저는 팔리든 안 팔리든 시골 땅 맹지 잘 안 팔린다고 해요. 거의 매물 뭐 사겠다는 사람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등판을 했어요. 뭐 서울시장 후보 얘기도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견제와 검증에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여수의 사위 아닙니까? 여수의 사이가 지자체 간 이 상생 사업 하는 거에 이렇게까지 지금 갑자기 뛰어들어서 할 일인가? 여수의 사위가 할 일이냐?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수, 영월 다 영월은 뭐 산 중심으로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래서 폐교 활용해가지고 성동구에서 성동 구민이나 그 구민들이 이제 우선 사용한단 말이에요. 지역 직장인이나 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현재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수지 타산이 맞는 사업인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그건 따져봐야 되죠. 네, 그것까지 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여수의 사위가 그럴 소리 하면 안 된다. 여수의 사위가 할 얘기입니까? 그래서 뭔가 당내에서 서울시장 후보 얘기가 조금 나오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금 들썩이는구나. 지역구는 경기도 분당 아니십니까? 뭐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좀 뜬금없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광주의 딸께서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전환기 씨인데요. 김동연 지사에게 뭐 거칠게 항의한 것뿐 아니라 오세훈 시장에게 좌파냐 우파냐를 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기도지사가 나서서 행사 취소시키라고 지금 보입니까? 야 김동연 너 할 일 그래 없냐? 야 경기도지사라는 사람이 전환기를 그래 두렵냐? 김동연 씨가 또 나 참 압력을 넣어가지고 결국 킨텍스에서 자유 콘서트 열지 못한다고 일방적으로 취소했거든요. 이 업체에서 고발한대요. 이거 김동연 도지사가 했는 짓은 직권 남용에 해당되고 킨텍스를 대상으로 피해 배상 청구한다 하더라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네 우파야, 좌파야, 진보야, 보수야? 아니면 반국가 세력입니까? 오세훈이가 만약에 우파고 보수고 국가 세력이라면 좌파들의 압박에서 못하는 이 콘서트를 오세훈 시장이 나서서 그 행사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뭐 김동연 지사 언급했던 건 지난번에 저희가 보도해 드렸으니까 전환기 씨가 이제 오세훈 시장을 타깃으로 삼았어요. 반말을 했어요. 너 오세훈 좌파야 우파야 반국가 세력이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서울시에서 콘서트 장소를 마련하라 라고 압박을 한 겁니다. 전환기 씨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오세훈이 조용하더라 라면서 콘서트를 연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보시죠. 자, 일단 김동연 지사는 제정신이냐 미친 수준이다라고 응수했고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세훈에게 보수 우파 맞으면 콘서트 하다가 답변 요구했는데 조용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 좌파야 우파야. 전환길 씨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김우식 교수님. 전환기 씨 이야기를 뭐 계속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소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지사가 킨텍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기도의 수장이기 때문에 사회 풍속을 해치는 공연이니까 취소했다 이런 건데 뭐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야 지금 당내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제 좀 득실을 따져봤을 때 세게 하는 게 필요해서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전한길 씨하고 개인적으로 악연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냥 내버려 뒀어도 훨씬 더 효과가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0,000명 이상 그 좌석인데 몇백 명밖에 좌석이 예약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놔둬서 개망신 당하는 걸 스스로 자기가 확인하면서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효과가 있었을 텐데 어찌됐든 김동연 지사는 도지사 입장에서 그걸 취소를 했고요. 취소를 하니까 전한길 씨는 당연히 김동연 너 좌파야 우파야? 그러면서 오세훈. 오세훈은. 그리고 김동연 너 정신 나갔냐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한동훈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니? 그러면서 한동훈이 역시 좌파다 뭐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오 시장이 여기에 뭐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대응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대응을 하면서 왜 경기도 킨텍스를 취소했다고 서울시장한테 다른 장소를 달라고 합니까? 자기가 무슨 대통령입니까? 자기가 무슨 뭐 BTS예요? 정말 저분은 과대망상에 자기 동굴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좀 안타깝긴 한데 저런 식으로 자기의 극렬 지지층에게 좋아할 만한 이야기만 하면서 저는 자기 개인 장사하는 수익을 내는 그냥 사업가의 사업꾼이지 저 사람의 이야기에 우리가 저는 정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 최고의 아침 이 시사 정치 패널인 시사 정치 프로그램인 돌직구쇼에서 저 전한길 씨 이야기를 계속 아이템으로 삼는 것 자체가 우리 저기 본부장님께 부탁드립니다만 빼주세요. 제발 저 사람을 키워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과대망상에 자기 지지율만 계속 속시원한 이야기 하면서 돈 버는 사업꾼이에요. 뭐 저 사람 이야기에 기규입니까? 저는 악의적인 무시 정책이 최고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템은 저희 제작진이 다 같이 논의 끝에 결정하기 때문에 뭐 특정 인물을 언급해서 빼라 마라 한 발언은 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정선거 토론도 오늘이죠 아마? 이준석 대표와의 토론인데 하루 앞둔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한길 씨가 심리적인 불안 상태, 왜 인신공격에 열 올리냐, 몇 주 사이에만 4-5건 형사고소, 이준석 전한길 오늘 오후 6시 부정선거 음모론 무제한 토론 대결 유튜브 채널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라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의 비겁함이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겁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것이 충분히 초기에 파악되고 설파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정치적 뒷배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비겁한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이 이런 악성 종양이 큰 범위로 번지게 만든 겁니다. 이 암세포를 치료하려고 그러면 암세포를 끝까지 다 절제해내야 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대 80여 가지 정도의 주장이 있습니다. 합집합으로 따지면. 근데 뭐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아닌지 묻고 논파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해체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뭐 주변에서 대응하지 마라, 뭐 아예 하지 마라 하는데도 그냥 내가 끝내겠다라면 자신감을 보였는데 주진우 의원님 오늘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다 관심이 좀 집중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도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굉장히 너무 많다 보니까 국민들 앞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논의가 되거나 하는 장면이 없었거든요. 특히 저는 선관위의 태도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국민들을 너무 가르치려고 들다 보니까 본인들 시스템을 좀 더 완벽하게 갖추는 데 주력하지 않고 계속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그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면에서 쟁점을 파악하고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본다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약간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제 또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저는 그것은 진짜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뭔가 위헌한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국민투표법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선관위가 독소 조항을 좀 끼워 넣었어요. 근데 그 조항이 뭐냐면 선거와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관위가 윽박 지르는 장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기존의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데도 사실 국민의 상대로 약간 가르치는 거에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이런 방법 입도 떼지 마.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같이 토론회 때 네, 어때라? 저는 선관위의 문제점도 같이 네. 언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트정 변호사는 오늘 이 두 사람의 승부 어떤 누구의 승리로 점쳐지려 보십니까? 그냥 저 두 분은 뭐 각자 하고 싶은 말 하시고 또 각자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자평하실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토론이 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뭐 합법적인 근거, 뭐 이제 타당한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일종의 좀 신앙적인 부분이라든가 약간 이걸 또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이미 대법원의 이런 선거 관련 사건은 대법원에 전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차례 판결이 나와서 문제가 없다고 다 나왔습니다. 이게 단 한 건도 이게 부정선거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온 게 없어서 이 사법부의 판단을 여러 번 이제 받은 바가 있고요. 흥미로운 건 전한길 씨 주장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이 분당에서 동탄에서 당선된 것도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전한길 씨는 이준석의 당선이 부정선거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내 당선이 부정선거라는 근거가 뭐냐라고 계속 공세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지점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여기 뭐 사실 전한길 씨나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은 뭐 이게 통계학적으로 나올 수 없는 수치다. 뭐 내지는 뭐 미국의 뭐 유력 뭐 정치인이나 유력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 아마 그런 논리가 아무래도 많을 걸로 보이고요. 뭐 사실 이런 식의 사실 답도 없는 이런 토론에 있어서는 또 이준석 대표만큼 또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논리와 말빨에서는 굉장히 뭐 압도할 걸로 보이지만 또 전한길 씨도 한말빨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서로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뭐 서로 이겼다고 아마 자평하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개혁신당이나 윤석 대표가 굉장히 조금 이 언론이라든가 여론에서 약간 묻히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이게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는 참 재밌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누구세요? 강남의 한 수선집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왜 이 강남 수선집 사장님 누군지 모르는 분이 나오셨을까? 전 세계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이 이 강남 수선집 사장님에게 법적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적 쟁점이 루이비통과 이 강남 수선집 사장님 사이에 붙은 겁니다. 1, 2심은 강남 수선집 사장님이 패배해서 1,500만 원 상당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해요. 어떤 이슈일까요? 순간 모르는 분이 나와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어디 지역 의원인가 제가 싶었다가 아차, 수선집 사장님이시구나. 리폼을 하시는 50년 사장님이세요. 50년 장인에게 날아든 소송장. 2017년에서 2021년 고객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서 새로운 가방, 지갑 등을 제작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사장님, 이게 제가 안 쓴 지 한 5년 됐는데 루이비통 가방인데 이걸로 지갑으로 좀 만들어줄 수 있으세요? 제작비는 10만 원에서 70만 원 상당을 받고서 리폼을 해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2020년 어느 날 루이비통이 이 사장님에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우리의 로고를 유지한 채 새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 상품권 침해다 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1, 2심에서는요. 루이비통 측에 손을 들었어요. 이건 루이비통 말이 맞습니다 라고 사장님이 1,500만 원을 물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반전. 개인적 목적의 리폼 아니냐. 이거 뭐 상업적으로 쓰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상품권 침해냐. 리폼은 개인이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는 행위다. 소유권 행사다. 표현의 자유다. 이거 오래 쓰면 좋지 않냐. 라며 사장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선집 사장님 인터뷰돼 있습니다. 많이 의외였어요. 1심하고 2심에서 저희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3심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죠. 근데 아주 그냥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셔서 저는 너무 좋아요, 오늘.
고객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저희가 뭐 마음대로 해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스타일로 해달라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해드리는 거죠. 뭐 수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일련의 이렇게 행위들이 불법 행위가 될 뻔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김으로 해서 수선하는 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고 고객님들도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하게 내 물건 내 마음대로 수선하거나 이제 보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되찾았다는 데 정말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엘리트 검사 출신이 있잖아요. 저희 돌직구에. 검사 주진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는 이 대법원 판결이 되게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명품 가방을 사는 순간, 명품을 사는 순간 그 소유권은 그 개인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손재주가 좋아서 직접 막 수선할 수도 있잖아요. 직접 고치거나.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내가 그것을 산 순간 내 소유권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까지 그 판 쪽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내 거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 근데 그게 내가 손재주가 좀 부족해서 수선집에 막혀서 아까 그 수선집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형태로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개인의 어떤 표현의 자유가 좀 반영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명품이 워낙 좀 많이 팔리다 보니까 정말 세계적인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영세한 자영업자한테까지 소송을 걸어서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바꿔주신 분이. 네, 그럼 저는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상표권의 가치도 리폼한 것이 만약에 정말로 뭐 그 루이비통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리폼한 게 엉망이라면 그 수선집은 망할 겁니다. 누가 그거 맡기겠습니까? 근데 수선을 한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다는 거는 루이비통의 명예가 훼손된 것도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자영업자를 상대로 저렇게 소송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좀 대기업들 특히 글로벌 대기업에 대해서 저렇게 그 돈을 이용해서 막 소송을 제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자제되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검사 주진우의 시각은 자영업자 말이 맞다. 네. 여성을 대표해서 우리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루이비통 같은 명품백은 없습니다만 네. 저는 한 두 가지 점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돈내산인데. 내돈내산. 예, 내가 산 명품백이 낡았거나 혹은 뭐 오래된 디자인이어서 다른 걸로 바꾸거나, 그러니까 훼손된 부분도 정말 감쪽같이 복구를 해주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다른 뭐 키링이든 지갑이든 오래된 큰 가방 하나를 여러 개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리폼해서 쓴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거를 팔았던 루이비통에서는 정말 그런 충성 고객들에 대해서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마워야 된다. 예, 첫째는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 판결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수선업자가 이 사장님 한 분뿐만이 아니잖아요. 많은 수선업자들이 지금 명품 수선도 하고 리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뭔가 살 길을 열어준 거죠. 이런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또 고객들도 권리를 되찾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루이비통 말고 다른 명품 브랜드들도. 여기에서 패소하면 다른 브랜드들도 다 문제 제기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우리 대법원에서 이런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소비자의 권리, 또 이 수선업자들의 어떤 권리까지도 보장해주는 이런 판결이라는 점에서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루이비통 측에 저 대법원에서 이렇게 하소연한 것 같아요. 꼭 다 가져야만 속이 후련했니?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저게 자기가 산 걸 오래돼서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해서 이게 유통시킨 게 아니잖아요. 이걸 뭐 대량으로 만들어서 상표권을 막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다면 뭐 저기 상표권 침해가 되지만 저렇게까지 소비자의 움직임이나 소비자의 개인적 선택까지 자기 상표권 침해라고 그 소송을 걸어서 몇 천만 원 받겠다고 하는 게 정말 영화 대사처럼 꼭 다 가져야만 합니까? 정말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래서 대법원 하는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국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시작합니다. 북한으로 가보죠. 지난 25일 제9차 당대회가 폐막하며 당대회의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불꽃놀이도 있었고 전투기들도 숫자 9 모양으로 고개 비행을 했다고도 합니다. 자, 특이한 점은 이번에는 뭐 대형 무기가 보이진 않았고요. 김주애가 군인들의 열병을 받았다 정도가 특이하죠. 김정은이 미국에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미국과 대화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자 백악관도 어떤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
라고 응수했습니다. 반면 김정은은요, 우리 정부를 향해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기만극에 불과하다며 현 정부를 직접 비난한 겁니다. 핵 선제 공격, 한국의 완전 붕괴 같은 위협 발언도 쏟아내며 한 번 적은 영원한 적이다 라며 한국과의 선을 분명히 긋기도 했습니다. 지금 김무식 교수님 북한 전문가시기도 한데 그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어떻게든 북한과의 어떤 유화책을 모색하는 것이 또 일간 통일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현 정부로서는 북한이 막 이렇게 한반도 완전 붕괴, 신형 방사포, 영원한 적, 뭐랬죠? 현 정부를 향해서 기만극. 그런데 우리 정부 혼자 9.19 군사합의 복원하겠다, 비행 금지 구역 복원하겠다, 정찰기도 거기 글로 띄우지 말라, 드론도 띄우지 마라 하는 게 과연 뭐 약간 손바닥이 좀 마주쳐야 짝소리가 나는데 그렇죠. 좀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미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했던 햇볕 정책,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이라는 것은 김정은에 의해서 그리고 북한 권력층에 의해서 이미 거부당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볼 때 2010년 이후에 오래된 북한의 일관된 기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2010년대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 지나면서부터는 북한의 공식 매체의 담론에 민족이란 단어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란 단어를 쓰질 않아요. 국가란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조평통 없어졌죠. 통전부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남 사업, 대남 대화, 대남 협상하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외교부, 북한의 외무성에서 대남 관련 입장을 내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에서 정동영 지금 통일부 장관이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북한은 저렇게 싫다하는데 너와 나는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 손을 좀 잡아주세요라고 하는 건 제가 좀 계속 그래서 심하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아마 스토킹이에요. 스토킹 그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토킹에서 멈출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바로 휴전선 위에 있는 가장 위협적인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살벌한 족속들 아닙니까? 저 사람들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전보장 조치를 더 가지는 게 더 중요하지 정말 한 20년, 30년 된 그 과거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향수에 빠져가지고 정말 메아리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북에 대해서 이제 그 스토킹하는 거 좀 제발 좀 멈췄으면 좋겠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김무식 교수님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안전 세계 속으로 이번에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인형보다 작은 아기 원숭이 이름 펀치입니다. 아직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인데 펀치는요 엄마한테 버림받고 집단 괴롭힘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다가가면 밀어내고 다시 안기려 해보지만 뭐 튕겨내요 집단에서. 이거 보세요. 야 너 저리 가. 에이 저리 가. 불쌍해요. 외롭고 쓸쓸한 이 마음. 결국 인형이 엄마인 듯 인형에게 돌아가서 마음을 달래봅니다. 사실 어미에게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새끼 원숭이가 생존할 확률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이 펀치는요 엄마 역할을 해주는 이 인형 때문에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인형에게서 엄마 품처럼 찾는 거죠. 최근 털을 다듬어주는 등 무리 생활에도 적응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엄마가 없는 외로움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는 아기 원숭이 펀치. 이 모습에 다양한 국가에서 펀치를 향한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달려라 하니의 한이도 그랬어요. 펀치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포대교를 달리던 차량이 난간을 뚫고 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안에서 이상한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뭐였을까요?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변 자전거 도로 위에서 차량 한 대가 추락합니다. 세 바퀴를 빙글빙글 돌며 떨어지는데 사고 충격으로 불꽃도 튑니다. 쿵쿵 소리는 나긴 했는데 두 번째 쾅 하면서 이렇게 뭐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포르쉐 차량이 반포대교 난간을 뚫고 1차 추락해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차량 위로 떨어졌고 한 번 더 추락해 한강 둔치까지 떨어진 겁니다. 차량이 떨어진 한강 둔치엔 이렇게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고 부서진 다리 구조물과 차량 파편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포르쉐 운전자인 30대 여성과 사고를 당한 벤츠 운전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성이 몰던 차량 안에선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주사기가 다량 발견됐습니다. 여성은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은 뒤 운전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약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약물 소지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범죄자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범죄 프로파일러 돌직구 강력반의 배상훈 반장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 반장님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이겁니다. 어우, 돈. 엄청난 돈인데요? 예. 액수가 상당해 보이는 5만 원권 지폐인데 김치통. 김치 냉장고에 들어있는 김치통. 이거 어떤 사건일까요? 출근하는 딸 가방에 1억 돈다발이. A씨는요, 체납자입니다. 수십억을 세금을 안 낸 체납자입니다. 국세청과 검찰이 이 A씨의 전 와이프 집을 급습했습니다. 가족들은 거센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출근해야 된다. 국세청 직원은 가방 확인하겠다 실랑이를 벌였는데 알고 봤더니 딸 가방 속에 현금 다발 1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집안에서 6천만 원이 추가 발견돼서 모두 압수 조치했다고 합니다. 체납자 딸과 몸싸움을 벌이는 국세청 직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니 협조를 해주셔야죠. 아니 싫어요 못해요. 잠깐만요. 아니 저거를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안 돼요. 가방 확인 절대로 안 돼요. 아니 싫어요 하셔야죠. 협조 못해요. 내가 왜 협조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참 우리 저 일선에 있는 형사분들, 경찰분들도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는데 국세청 직원분들도 고생 많네요. 예. 체납자들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왜 전 배우자 집에 사냐 이 말이에요. 예. 가짜 이혼이죠. 가짜 이혼이다. 예, 대부분은 가짜 이혼이고, 그래서 자기 집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 배우자 집에 있으니까 실제로는 주거가 없는데 그 안에 가면은 돈이 다발다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저렇게 감춰놓은 거죠. 주소를 위장하고 감춰놓고, 그러니까 돈을 빼돌리려고 딸의 가방 속에 나 학교 가니까 나가겠습니다 하는데 저희 국세청 직원들이 경험이 많은 분들입니다. 예. 저게 뭐 있는지 뻔히 알죠. 뻔히 안다. 예. 그리고 저거는 사실 그냥 그 양반들입니다. 예. 보통 들어가면은 여성분들이 뭐 옷도 벗고 별 해괴한 짓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그 세금을 안 내나요? 하여튼 저렇게 같이 출동하는 경찰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네. 예. 체납자들이 이 돈을 은닉하는 수법도 기상천외하다고 합니다. 체납자 124명, 현금, 순금, 명품 등 총 81억을 징수했고요. B씨 체납자 같은 경우는 화장실 세면대 밑에 수납장에 숨긴 김치통 속에 2억 원을 압류했는데 이게 잘 숨긴 게 아닌 게 누가 화장실 세면대 밑에 수납장에 김치통을 넣어놔요.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좀 어리석죠. 네. 어리석으니까 저렇게 많은 걸 저기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저런 그 국세청 직원들한테 훈련시킵니다. 그래요? 어떤 훈련이냐면 이제 저 공간이 있잖아요. 네. 저 공간에 빈 공간이 얼마나 될까를 금방 찾는 훈련이에요. 현금을 숨겨놓는 거예요? 예, 공간이 이만큼 있으면 대략 한 5억 들어있겠다. 빨리 판단해야지. 저거 빨리 판단하지 못하면은 쓱 지나가면은 못 찾습니다. 야, 저 눈썰미가 상당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짧은 시간 안에. 네. 예. 자, 김치통이 왜 화장실에 있겠어요? 그 장면 함께 보시죠. 김치통이요? 김치통인데 신문지 뭐야? 서류 공모주 같은데 현찰. 일부러 이제 증거 장면을 채증해 놓는 것 같아요. 원래 저렇게 다 합니다. 다 하는 다 거예요? 찍어 놓습니다. 아니 근데 돈도 많으신 분들이 왜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요. 돈이 많으니까 안 내는 건가요? 저도 잘 이해를 못 하는 게, 왜냐하면 저 정도의 세금은 한 뭐 10%나 20%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게 내기 싫은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이장도 하고 저쪽으로 이사도 하고, 근데 다 하는 거는 저 현금 찾은 것이 1, 2년부터 100만 원씩 꾸준히 돌아다니면서 찾습니다. ATM기에서 저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거 다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 돈이? 그 자기 집이잖아요. 저기 있는 걸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일반 사람들은 막 세금 안 내면 독촉장도 오고 과징세도 붙고 막 국세청 직원도 엄하게 하잖아요. 형사처벌도 막 시키고. 그런데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위장으로 해놓고 나 세금 없어요. 몇 년간 세금 안 내도 이렇게 저항해도 그냥 돈 찾으면 그것만 징수하면 끝입니까?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그 출입국이 자유로웠습니다. 저렇게 돈을 안 내도. 얼마 전부터 출입국을 찾아냈거든요. 외국에 가서 사는 겁니다. 가끔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런 거에 대해 겁을 안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사실은 천하백만 하면은 더 이상의 불이익이 없어요. 불이익이 없다. 사실은 저렇게 하게 되면 더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글쎄 그게 지금 법의 한계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좀 바꾸거나 처벌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토해내면 끝입니다. 저렇게 애를 먹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됐죠, 당연히. 돈 많고 고의로 세금을 이렇게 안 내고 숨기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좀 더 관대하다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텐데. 병역 면탈, 세금 면탈 엄중히 처벌해야 되는데 너무 허술합니다. 허술하다. 참. 자, 두 번째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박수홍 씨군요. 박수홍 씨 이제 친형과의 어떤 가족 간의 불화가 있었는데 이 법정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박수홍 씨의 친형이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이군요. 박수홍 씨의 친형 2011년에서 2021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동생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회사 자금 수십억을 횡령했다라는 혐의. 2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선고 대형이 너무 무겁다라고 선고가 됐는데 대법원에선 10년 이하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한다. 부적합하다라며 3년 6개월을 확정지었습니다. 박수홍 씨와 친형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모든 분들이 그렇듯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청춘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항소심 첫 재판인데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혹시 그 여전히 회사 돈 횡령 혐의 좀 부인하고 계시는? 자, 결국 이제 친형이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는데 이 사건 어떤 사건이죠? 박수홍 씨가 매니지 어떤 그 연예 사업을 하는데 그 친형과 형수가 그 박수홍 씨로부터 얻어진 수익을 쉽게 말하면 빼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법인을 세워갖고 또 통장을 다른 쪽으로 해갖고 두 가지 혐의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과 법인을 세워갖고 그 법인 카드 통해서 빼돌린 것 두 가지 혐의가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형이 좀 낮았습니다. 업무상 배임형은 무죄가 됐는데 2심에서는 그것까지도 합쳐져 갖고 형은 1년 6개월이 올라가고 3년 6개월이 됐고 형수도 유죄가 됐고 집행유예지만은 이게 지금 3심은 그것이 확정된 겁니다. 예, 박수홍 씨가 사실 이 친형의 횡령 사실을 공개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입장도 한번 보시죠. 가장 괴로운 건 부모님께 큰 심력 끼쳐드린 것이다. 친형 부부 공포한 당시 고아된 것 같아 참담하다. 부모님이 오해 푸시길. 부모님이 이제 증인에 나서서 박수홍에게 굉장히 불리한 폭로들을 하기도 했었고 박수홍 씨 주장은 이 횡령 규모 자체가 박수홍 씨 수중에는 사실 박수홍이 다 번 돈인데 불과 몇 푼 없었다. 통장에 몇 푼 없었다. 지금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 액수가 뭐 100억이 훨씬 넘었던 것 같습니다. 액수가. 그러니까 박수홍 씨 입장에서도 이거를 양보하거나 이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형과 박수홍 씨가 좀 합의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끝에까지 박수홍 씨 친형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걸 또 중간에 해야 되는 부모님도 이게 좀 합의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이제 박수홍 씨 마음이 이해가 되죠. 고아가 된 느낌이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참 이게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는가라는 안타까운 생각도 드는데 이게 박수홍 씨 주장대로라면 어느 정도 규모면 그냥 가족이니까 그렇죠. 이런 소송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을 다 수익을 빼돌렸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하나는 그 회사 명의를 해갖고 카드로 생활비로 써버렸던 거예요.
그건 완전히 뭐라나 감정이 많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박수홍 씨는 실제로 수중에 돈이 없었고 많이 없었고 실제적으로는 100억 지가 알고는 100억이 넘는 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행히도 친족 상도례가 개정되면서 저런 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강력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얼굴 공개할 이유. 이거 20대 모텔 살인녀인데요. 자, 당연히 저희 돌직구쇼 강력반에서도 계속 신상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왔었는데요. 유족들도 나섰습니다.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게 좀 이상하다. 저도 그건 좀 이상합니다. 예, 란 지적 우리 배상원 반장님도 해주셨어요. 유족, 두 번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법률 대리인. 연쇄살인과 살인미수 자행한 중대 강력 사건이다. 경찰의 신상 비공개 내부 방침이 납득할 수 없다. 왜 피해자의 죽음만 보도되고 가해자 얼굴은 가려져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야 하느냐라는 건데 저는 이거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반장님, 아니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아직 어리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또 이런 범죄 저질렀을 때 또 당할 수 있잖아요, 남자들이. 그리고 여죄가 밝혀질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라고 판단이 됩니다. 분명히 여죄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네 번째 피해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반장님 말씀하시자마자 다음 날 추가 피해자 나왔어요.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찰에서 아니 본인들이 결정 못할 것 같으면 신상 공개위원회를 열어갖고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판단하면 되는데 그 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경찰이 다 떠맡고 있어요. 왜 떠맡습니까? 옛날 법 같으면 2년 전 법 같으면 경찰 단계에서 공개 안 하면 검찰도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검찰 단계에서도 신상공개위원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 경찰만 소위 말하는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저런 게 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유도 경찰 설명이 실컷 지금 수사는 잘했는데 그러니까요. 비판받고 있는 거예요.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 충족했다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뭔가 기계적 적용 내지 기계적 판단.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뭐 토막살인이나 그렇죠. 잔혹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보통 사람의 입장이지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생떼 같은 자식이 둘이나 죽었고 하나는 미수인데 그거를 잔혹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약물 범죄가 더 잔혹해요.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흔히 말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죠. 네. 오늘 또 경찰 선배, 대선배 배상원 반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경찰도 곧 이런 여론을 반영해서 신상 공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일선에서 수사하는 형사들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형사만 바보 되는 거예요. 네. 배상원 반장님과 세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반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김진의 돌직구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최고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